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1월 6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요. 집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인터넷 뉴스를 보다 보니까 눈에 띄는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바로 국민일보 기사였는데요.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가난한데 스마트폰 그리고 물음표 1만원 점심 물음표 1번에 빈곤 때리기. 제목이 좀 재밌죠? 의미심장하기도 하고요. 네, 빈곤을 어떻게 때려요? 그러니까요.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 제목에 끌려가지고요. 이 기사를 읽기 시작했는데 진짜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일단 기사는요. 제목에 나온 것처럼 일본의 이야기입니다. 아사히 신문이 지난 1일 보도한 내용을 토대로 국민일보가 전한 건데요. 일본의 가난한 사람들이 이상적 빈곤과 자신의 현실 사이의 차이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이들이 받는 고통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우선요,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일본은 선진국이잖아요. 네. 선진국인데 일본의 아동 빈곤율이 몇 %인지 아세요? 아동 빈곤율 거의 제로에 가깝지 않을까요? 제로에 가까울 것 같은데 놀랍게도요. 13.9%. 7명 중 1명이 빈곤이래요. 너무나 높죠. 생각보다 많네요.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어요. OECD 국가의 평균이 얼마일까? 봤더니만요. 무려 13%. 게다가 세계 최강으로 불리는 미국 있죠. 미국은 14.5%. 정말 이해되지 않는 숫자 아닙니까? 세계 최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두 나라가 아동 빈곤율이 OECD 평균보다 오히려 더 높네요. 그러니까요. OECD 평균보다도 높을 뿐만 아니라 10%가 넘어가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보통 그런 얘기 하죠. 국가는 부자인데 국민은 가난하다. 진짜 이 말이 여기서 증명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궁금해져가지고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 정도로 높을까? 혹시 꼴찌는 아닐까? 이렇게 걱정이 들었거든요. 근데 찾아봤더니만요. 우리나라의 아동 빈곤율은요. 일본과 미국 절반에 불과해요. 네. 7%밖에 안 됩니다. 숫자를 보면 우리가 오히려 선진국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전문가들의 해석을 찾아봤더니 제가 너무나 마음이 무너지더라고. 막 메어져요. 이거에 관련돼가지고 연구하신 분이 계세요. 여유진 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실장. 얼마 전에 이와 관련된 연구를 해서 보고서를 발표하셨는데 이런 해석을 써놓으셨더라고요. 1997년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겪었잖아요. 이 이후 젊은 층들이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면서 빈곤 아동이 많이 줄었다. 이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네. 왜냐?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형편이 녹록지 않은 청년들이 출산을 통해 빈곤의 대물림을 최대한 피한 결과다. 이런 설명이 붙어 있어요. 출산 회피. 그렇죠. 출산 지연을 통해서 빈곤의 대물림을 피했다. 그러니까요. 아니 자신이 빈곤한 것까지는 견딜 수 있는데 내 자식, 자녀에게까지 빈곤을 물려줄 수는 없다. 그래서 출산을 안 한다는 겁니다. 돈이 없으니 애도 낳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빈곤에 처한 우리나라 아동 자체가 크게 줄어들었대요. 그럴듯한데요. 그래서 아동 빈곤율 자체가 낮은 거야.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거죠.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는요. 가난한 집안에서 애가 태어나면 그 집안 책임이 아니죠. 나라에서 어떻게든 그 아이를 케어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애를 낳아도 그 애가 잘못될 거라고 크게 걱정을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라에서 케어를 안 해주니까 부모들이 그러면 아예 애를 낳지 마. 아동 빈곤율이 그래서 우리가 일본과 미국의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이런 게 바로 헬조선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빈곤율이 낮다고 해서 괜찮은가 본데? 라고 생각할 게 아니군요. 절대 아닌 거죠. 다시 국민일보 기사로 돌아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지난해 NHK라고 일본의 국영방송 있죠. 여기서 한 프로그램에 있었던 충격적인 일을 사례로 들고 있는데요. 당시 그 프로그램에는요. 빈곤 계층으로 소개된 한 고등학생이 나왔대요. 근데 그 고등학생이 방송이 끝나자마자 일본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이 학생이요. 방송에 소개된 프로그램 그 내에서 그 학생의 일상을 보여준 거였는데 1,000엔, 우리나라 돈은 1만 원이죠. 1만 원짜리 점심을 사 먹는 장면이 나온 거야.
그리고 집에는요, 가난하다고 하는데도 애니메이션 상품 있죠. 오타쿠처럼 이렇게 자신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관련된 뭐 전화기도 사고 뭐도 사고 이런 애니메이션 상품이 많은 장면도 보여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가난한 친구 나온다며. 근데 봤는데 얘가 아껴 써도 시원치 않은 판에 비싼 정심 10,000원짜리면 비싸잖아요. 이거 먹고 취미로 모으는 사치? 이거 즐기는 거 말이나 되느냐? 맹 비난을 했다는 거죠. 그럼 뭐 나무 뿌리 캐먹으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가난한 집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요,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거, 이것도 일본 보통 국민들에게는 비난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가난한 집 애들이 무슨 스마트폰 같은 게 필요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 사회도 좀 비슷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요, 이런 현상이요, 최근 일본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빈곤 때리기라고 합니다. 빈곤 때리기, 용어가 좀 이상하잖아요. 빈곤 때리기의 정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가난을 토로하는 이들을 향해 당신은 빈곤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거나요, 가난한데 왜 사치하느냐, 비판하는 형태. 이게 바로 빈곤 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형태가 나오는 이유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의 생각엔 이런 거죠. 가난은 이런 것이다. 가난하면 이렇게 한다. 일종의 이상적인 빈곤감이 암묵적으로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통 가난한 사람, 빈곤한 사람 하면 우리도 보통 이런 생각하죠. 컵라면으로 매일 끼니를 때워야 돼. 옷이나 신발도 제대로 입으면 안 되죠. 다 해줘. 거짓골. 게다가 스마트폰? 이런 거는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이런 사람이 빈곤한 사람이라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게다가 취미? 가난한데 무슨 취미야? 꿈도 꾸지 못하고. 한마디로 누가 봐도 쟤는 딱 가난해. 이래야 그 사람이 빈곤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잖아요. 페인과 가난함을 좀 혼동하는 것 같은데.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적인 빈곤감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즉 가난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가난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야 네가 뭘 가난해, 이렇게 비판을 한다는 겁니다. 빈곤을 때린다는 거예요. 놀라운 점은요, 이 같은 빈곤 때리기에 나서는 사람들이 부자나 재벌, 이런 부유한 사람들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냐면요, 오히려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이런 빈곤 때리기를 주도를 하는 경우가 많대요. 이것도 생각해보면 이유가 있어요. 왜냐? 어차피 부자들은 아예 빈곤에 관심이 없어.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으니까. 일본의 근데 보통 국민들은 이런 빈곤한 사람들을 자주 접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보통 국민들도 스스로가 빈곤해. 왜냐면 일본 경제가 지금은 좀 나아지고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20년 장기 불황에 빠져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국민들도 빈곤은 아니지만 그냥 빈곤은 살짝 벗어난 정도,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보통 일본 집 같은 데 보면 허리 펴고 눕기 힘들 정도로 매우 작은 집들 많죠. 또 일본 직장인들 보면 매일 도시락으로 점심 때우는 경우들도 너무나 많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일부에서 자신들과 거의 차이가 없거나 자신들도 누리지 못하는 호사 누리는 거, 이거 보면 야 나도 못하는 거 쟤네들이 한다고? 말이 안 된다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앞서 언급했던 10,000원짜리 정신, 애니메이션 상품, 스마트폰, 야 이거 가진 사람이 뭐 빈곤하다고 그렇게 징징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분노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럼 혹시 이분들은 그 TV에 나왔던 사람들보다 더 가난한 거 아니에요? 실제로 더 가난하진 않죠. 근데 나랑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니까 오히려 야 나도 참고 일하고 있는데 왜 니네들은 가난하다고 이렇게 징징대, 분노를 한다는 거예요. 어허. 아니 근데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러한 분노 당연한 거 아니냐 항변하는 애청자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런 보통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의 가난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보통 그런 생각하잖아요. TV 공익 광고에 나오는 사람쯤 이 정도 돼야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뭐냐, 비가 새는 집에서 보일러도 없이 고통받고 있거나 아니면 너무 굶어가지고 뼈만 남은 사람, 이 정도는 돼야 가난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을 도와야지 진짜 돕는 거 아니냐,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1만짜리 정신 먹고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아이들 돕는다는 거, 이건 말이 안 돼. 이건 낭비야.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진짜 가난한 게 아니야. 걔네들은 배가 불러서 그래. 아니 그럴 거면 일을 하거나 저축을 해서 가난을 벗어나야지. 왜 가만히 있어? 이렇게 충고까지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아까 얘기 드렸던 아사히 신문 기사에서는요, 이런 따가운 시선을 실제 가난한 가정 출신의 대학생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전하고 있어요. 뭐냐면요, 형편이 매우 어려운 가정에서 자란 한 대학생은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구들과 함께 밥을 먹을 땐 나도 밥값으로 1,000엔은 쓰는 것 같다. 아까 그 학생처럼. 왜냐, 친구가 밥을 먹자고 권유할 때 돈이 없어서 못 가? 이렇게 얘기할 용기가 차마 없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000엔이라는 비싼 정심을 먹지만 대신 혼자 있을 땐 굶는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진짜 이럴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 친구들이 놀자고 야 저기 가자고 하는데 나 돈 없어서 못 가니까 니네들만 가.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아니면 야 나 소화가 안 돼. 라고 해야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게 한 번이면 소화가 안 돼야 할 수도 있지만 매번 그러면 아하. 이거는 잘못하다가는 왕따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 아니겠어요? 또 다른 가난한 집 출신 대학생도요. 지난해 빈곤 때리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나도 지난해 생일 때 콘서트에 갔는데 이것도 혹시 비난받을까? 걱정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냐 그 콘서트 가격이요 4,000엔이 넘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4만 원이 넘는. 근데 당시 자기는 그날이 생일이니까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날이니까 그날만큼은 조그만 사치를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까 빈곤 때리기 과정을 보니까 나도 그럼 빈곤 때리기를 당하려나? 이런 걱정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생일 같은 경우에는 아니 4만 원짜리 콘서트 갈 수도 있죠. 이걸 갖다고 비난하는 거는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사치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스마트폰. 이건 또 어떨까요? 신문에선 이런 내용을 전해요. 스마트폰이요 의외로 가난한 사람들의 필수품이래요. 이유가 뭐냐? 몇 개의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대학생들. 이 대학생들은 스마트폰 없으면 일을 못한대. 그렇죠. 일하는 곳과 연락하려면 스마트폰 반드시 있어야 하죠. 게다가 요즘은 알바를 구하는 것도 스마트폰 앱이 없으면 불가능해. 스마트폰 없이는 가난한 집 대학생들 생활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결코 사치의 상징물이 아니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요. 한 연구 조사 결과도 전합니다. 형편이 어려운 집 아이들의 스마트폰 소지율이요. 일반 가정 아이보다 무려 14%포인트가 오히려 높대. 이게 이유가 뭘까요? 맞벌이가 필수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집 아이들은요. 그러면요. 부모가 긴급하게 연락해야 될 경우 이거 전화하기도 힘들잖아요. 스마트폰은 카톡 같은 거 해야 돼. 일본도 라인 쓸 거 아닙니까? 이걸로 야 너 집에서 밥 먹었니? 무슨 일 없니? 부모가 연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밤늦도록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이 필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가정의 부모들은 아이들한테 스마트폰을 사줄 이유가 별로 없는데 가난한 집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안 사주면 안 되는 거야. 애들이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부자가 아닐까. 그죠? 어딘가에 누군가로부터 꼭 반드시 시시때때로 연락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그렇죠. 인간관계를 좀 설렁설렁하게 해도 된다는 건 그만큼 혼자서 뭔가 돈이 많아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도 돈 많은 집 아이들은 요즘 경호원들 붙여서 다니고 그런다면서. 경원도 붙이나요? 그럼요. 어허. 이런 애들은 폰이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요. 그 아사히 신문과 인터뷰한 한 대학생은요. 이렇게 하소연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얼핏 겉으로 보면 가난한 형편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일일이 설명하면 가난한 것을 어필한다. 이런 비난을 받게 됩니다. 이런 이중적인 빈곤 때리기를 지적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지 않나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저 사람 진짜 가난한 게 맞는가? 이렇게 의심하고요. 끊임없이 야, 너 진짜 가난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걸 증명하라고 잔인하게 요구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또 가난을 드러내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이런 얘기도 하죠. 야, 뭐 가난이 벼슬이야?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죠. 전 나이가 벼슬이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일부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복지 제도나 뭐 이런 거 나올 때. 아무튼요. 이런 이중적인 잣대가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만연해 있죠. 에이 우리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얼마 전 오마이뉴스에 한 선생님이 기고했던 기사 내용이거든요. 학기 초만 되면 학교마다 이런저런 장학금 주겠다 이런 기관들의 공문이 쇄도한다고 해요. 이건 반갑죠. 학원비는커녕 수업 시간에 쓸 참고서나 문제집도 마련하는 게 부담스러워하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가정이 해마다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문 받을 때마다 기분이 좋은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장학금은요 여전히 성적 우수자를 첫 번째 자격 기준에 올려놓고 있대요. 아예 내신 등급이나 상위 몇 %로 수치를 명시해서요 신청 조건으로 못을 박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심지어는요 저소득층 아이들을 배려하겠다 뭐 이런 목적의 장학금조차도요 반영 비율에서
성적을 중시하는 관행이 쉽사리 사라지고 있지 않다고 해요. 물론 이렇게 장학금을 주시는 분들의 심정은 이해가 돼요. 이렇게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그죠? 나중에 증빙 자료 이런 거 할 때 편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성적 우수자, 뭐 반에서 5% 이상, 현실적으로 이렇게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성적이 잘 나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가 점점 사라지고 있대요. 근데 더 큰 문제도 있다고 합니다. 현실과는 사뭇 동떨어진 조건을 내건 장학금이 적지 않고요. 신청할 때 학교와 학부모가 제출해야 할 서류가요. 지나치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요.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한 것 당연하죠. 이거 모르진 않지만 이 자체가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장학금은 이렇게 돼 있대요. 내신 성적 상위 10% 이내 플러스 건강보험료 월 12만 원 이하, 이런 두 가지 조건을 하나가 아니라 모두 만족해야만 추천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 거칠게 표현하면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가정이 최상위권 성적을 가진 학생이어야만 장학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장학금을 추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잘생겼는데 키도 크고 직장도 좋은 뭐 그런 남자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아까도 박 PD가 잠깐 얘기했지만 애들의 성적이 부모의 경제력과 점점 정비례하고 있잖아요. 이런 현실에 이와 부합된 학생을 찾는 거는요. 진짜 쉽지가 않대요.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렇죠. 게다가 간혹 있더라도 이런 장학금 받게 되는 아이와 그 부모는요, 이 서류를 장만하는 불편함뿐만 아니라 모멸감까지 겪어야 된다고 해요. 왜냐? 아이가 이 장학금을 받으려면요, 자기소개를 써야 된다고 합니다. 자기소개서에 뭘 쓸까요? 우리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자기가 써야 돼. 부모님 잘못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어요라는 걸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꿋꿋하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은 좋다. 이런 내용을 애가 스스로 써야 된다는 거야. 물론 선생님이 도와주기도 하겠지만 이거를 감동적으로 써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애가 자신이 얼마나 가난한지, 초등학생, 중학생 이런 아이들이 이거를 자신이 얼마나 가난한지를 증명해야 되는 자기소개서를 써야 한다는 거죠. 애들뿐만 아니에요. 그 부모는요, 이 장학금을 받으려면요,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것뿐만 아니라요, 소득증명원, 건강보험료 납입 확인서, 세목별 과세 증명서 이걸 제출해야 돼요. 이게 뭐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를 증명하는 서류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희 옛날 기억이 되살아나네요. 30년도 전인데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육성회비 이거를 안 낸 애들이 반에 몇 명이 있었나 봐요. 그렇죠. 선생님이 야 육성회비 안 낸 애들 일어나! 맞아요. 그런 거 시키는 선생님 저희도 있었어요. 근데 애들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걸 뭐 애들이 내나? 그러면 호명을 합니다. 야 누구 이렇게 해서 딱 일어나면 대충 보면은 집안이 좀 형편이 어렵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다 안 계시는 경우,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거기다가 얘들을 때리기까지 해. 맞아요. 또 어떤 선생님들은 벌 세우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잔인한 거죠.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데 그런 학생들은 진짜 이게 그냥 다 자기 형편이 들통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친구 사귀는 게 쉽겠어요? 어려워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니까 또 어린 마음에 야 쟤들은 좀 뭔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멀리하게 되고, 근데 그거를 어린이들한테 야 니들은 쟤들 차별 없이 돼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또. 그렇죠. 철부지 애들한테. 현재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현재는 뭐 그렇게 때린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거의 없을 테고요. 없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아까 같은 장학금 이거 받으면 소문이 날 수가 있죠. 그렇죠. 소문이 나면 그 아이는 야 내가 가난하다는 게 증명이 돼버린 거야. 학교에 제대로 다닐 수가 있을까요? 아니 보통의 진짜 일반적인 부모라면 아무리 자신은 가난해도 애가 가난이란 걸 모르게 키우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선생님이 이런 장학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합당한 애가 진짜 가난하지만 공부를 잘하는 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한테 전화를 걸잖아요. 그러면 우리 애는 이런 장학금 필요 없어요. 거절하는 부모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허허. 부모들은 아는 거지. 우리 애가 이 장학금 받으면 학교에서 왕따 당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돈이 당장 급하지만 아니야. 우린 그 돈 필요 없어요. 안 받겠어요. 우리 딸, 우리 아들이 가난하다는 거 나는 알리고 싶지가 않아요. 거절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요. 요즘은 대부분의 학교에서는요. 아까 같은 육성회비, 요즘은 육성회비는 잘 안 받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요즘 급식비잖아요. 급식비를 지원해주는 이런 것조차 다른 친구들한테 알려지지 않게 선생님의 표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를 한대요. 이거 지원받는 애들이 소문나버리면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장학금을, 이런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증명하는 장학금을 어떻게 줄 수가 있느냐, 이런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국민일보에서도요, 이 같은 현상을 지적하고 있어요. 자신의 빈곤에 대해 힘들다, 형편이 어렵다고 말하지 못한 채 고통을 속으로 억누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굶어서 풀을 먹고 살 것 같은 극단적인 빈곤에 처한 사람이 아니면요, 이거 잘못 얘기했다간 아까 얘기한 대로 자칫 빈곤 때리기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요, 가난한 집안 출신인 한 대학생은요, 내가 빈곤하다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대요. 자기가 자라나면서. 왜냐하면 집에서 배가 고파서 풀을 뜯어 먹을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이죠. 요즘은 있는 집 사람들이 풀을 먹죠. 아니 근데 있는 집 사람들은 유기농 풀을 먹고 뜯어먹진 않잖아요. 아무튼요, 이 대학생은요, 부모의 이혼으로 어릴 적부터 어머니와 동생만 같이 살았기 때문에 풀을 뜯어먹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100엔짜리 막대빵으로요, 아침과 점심을 때울 그런 정도의 가난한 생활을 견뎌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도 자기는 빈곤하다는 생각을 안 했었대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우연히 어린이 빈곤단체 행사, 자신은 빈곤하지 않으니까 자신보다 더 빈곤하다는 애들을 돕기 위해서 가봤더니만 나도 빈곤하네?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신과 비슷한 빈곤 상황에 처한 애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 이때 깨달았다고 실토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극단적인 빈곤이 아니지만 생활이 어려운 빈곤층이 스스로의 어려움을 더 감추는 이런 현상, 이렇게 힘들어하는 일이 너무나 늘어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도 너무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요, 오늘은요, 이런 빈곤 문제를요, 경제학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까 해요. 빈곤 얘기하면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배우셨을 거예요.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이런 용어는 한 번 이상씩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것도 있잖아요. 풍요 속 빈곤. 풍요 속 빈곤도 있죠, 당연히. 아무튼 절대적 빈곤은요, 인간으로서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 아까 얘기대로 풀 뜯어먹는 상태, 이걸 뜻해요. 근데 이런 절대적 빈곤이란 말이 나온 게 얼마 안 됐더라고요. 찾아보니까요. 예전부터 있었을 것 같은데 20세기 초 영국의 부스와 라운트리라는 박사가요, 조사했던 빈곤선, 이런 책에 처음 제시된 걸로 알려져 있어요. 빈곤선 이 이하로 가면 절대적 빈곤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책에서 한번 얘기를 하셨는데, 이때 절대적 빈곤이란 말이 처음 나왔다고 합니다. 영양 부족, 질병, 단명, 높은 유아 사망률, 문맹률, 이런 것들로 절대 빈곤이 보통 상징되고 있잖아요. 근데 명확한 기준이 그 전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때 처음 빈곤선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이하는 절대적 빈곤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이 이후에 1972년에요 세계은행 총회 연설 중에요, 당시 총재였던 맥나마라가요, 절대적 빈곤에 대해서 언급하고요, 적극적인 빈곤 퇴치 계획을 제창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세계은행은요, 1990년 세계개발보고서에서요, 1985년 구매력 평가 달러를 기준으로요, 1인당 37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한 41만원 조금 넘는 숫자예요. 이 이하를 빈곤, 275달러, 이 이하,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30만 6천 원 이하, 이거를 극빈,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대요. 이게 한 달이죠? 당연히 한 달이면 좋겠지만 이게요, 1년 동안 쓸 수 있는 구매력이에요. 아이고야, 1년을 어떻게 40만 원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 이하가 되면 빈곤, 아니면 극빈, 이렇게 분류한다는 거죠. 근데요, 설마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의심하시죠. 근데 이 분류에 의하면요, 현재도 전 세계 빈곤자 숫자가 얼마인 줄 아세요? 무려 11억 명. 그러니까 11억 명이 1년 동안 40만 원을 가지고 먹는다고요? 그러니까요. 또 아까 얘기했던 극빈 있죠? 30만 원 이하. 이런 사람도 6억 3천만 명에 달한대요. 한마디로 전 세계 6명 중 1명은 빈곤이고 10명 중 1명은 극빈이란 얘기인 겁니다. 정말 끔찍하지 않나요? 아직도 이런 상황이 되니까 우리 대부분은 빈곤하면 이런 절대 빈곤만을 떠올리게 되죠. 그렇죠. 사실 더 슬픈 거는 상대적 빈곤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영양 부족, 질병, 단명, 높은 유아 사망률,
문맹률. 우리에게 TV가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절대 빈곤에 있는 사람 우리 주변에는 거의 없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아,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기분은 무슨.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최근 경제학에서 주목하는 빈곤, 아까 박 PD가 잠깐 언급했던 상대적 빈곤이에요. 상대적 빈곤은요, 의식주를 포함하여 특히 문화적인 생활 면에서 다른 대상들과 비교해 주관적으로 느끼는 심리적 빈곤, 이걸 뜻한다고 합니다. 특정 사회 구성원 중에서 다수가 누리는 생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 이걸 의미하죠. 앞서 언급한 사례처럼 풀을 뜯어먹는 극단적인 빈곤, 1년 동안 40만 원 가지고만 생활해야 되는 그런 빈곤은 아니지만 보통 사람들보다 못한 생활 형편, 즉 아까 잠깐 사례를 언급했었죠. 친구들과 비싼 밥 한 번 먹으면 며칠 동안 굶어야 되는 거. 또 우리 주변에 이런 친구들도 있죠. 수학여행비 내기 힘들어가지고 수학여행 안 가는 친구. 그렇죠. 이런 친구들이 상대적 빈곤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에이, 이런 게 무슨 빈곤이야 할 수 있지만요, 이런 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분들이 당하는 고통 생각보다 엄청날 수가 있죠. 문제는요, 경제학에서는요, 이런 상대적 빈곤의 문제를 왜 중요시하느냐, 고속 성장기에는 이 상대적 빈곤 문제가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근데 성장이 정체될 경우 상대적 빈곤이 심각해진다고 합니다. 딱 우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그렇죠. 이게 1970, 80년대를 떠올려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때는 고속 성장기였잖아요. 당시에는요, 이때 기억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사람, 부자 당연히 나눠져 있었죠. 하지만 지금처럼 차이가 컸었나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왜냐, 그 당시 우리나라 경제가 워낙 바닥이었기 때문에 다들 고만고만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부자여도 집에 차 한 대? 한 대 있어도 엄청났죠. 저희 집은 1990년대 들어서 차 샀거든요. 저는 차도 차지만 연탄 집게로 쥐를 잡았던 기억이 나요. 저도 있어요. 그 기억이 있죠. 그리고 TV 같은 것도 거실에 한 대 있으면 다들, 야, 니네 집 TV도 있어?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아마 당시 가장 부자였던 이병철 집에도 요즘은 흔한 컴퓨터 당연히 없었겠죠? 에어컨? 이것도 없었을 거예요. 혹시 있었으려나? 그건 잘 모르겠지만. 있었을지도 몰라요. 저기 GE 이런 데서 아마 들여왔을 수도 있어. 아, 그랬나요? 아무튼요, 따지고 보면 당시에는요, 부자건 가난하건 생활 수준이 지금만큼 크게 차이는 없었어요. 어쩌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요즘 가난한 사람들이 쓰는 스마트폰, 자동차, 에어컨 이런 거 당시 부자들이 못 사용했잖아요. 네. 이게 70년대, 80년대 부자보다 요즘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풍족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이때만 해도 또 상대적 빈곤에 대한 박탈감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는요, 고속 성장기였기 때문에요, 경제가 이렇게 발전하잖아요. 그러면요, 부자들한테만 파이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한테 떨어지는 떡고물도요, 생각보다 컸다고 해요. 워낙 파이가 급격히 커졌기 때문에 저소득층한테 돌아가는 것도 점점 늘어났다는 얘기인 겁니다. 따라서 이때도 분배의 불균형 심각했죠.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과거에 자신이 가졌던 소득보다 점점 높아지고 있으니까 이 분배의 불균형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질 않은 거야. 자신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인지를 못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당시에는 절대적 빈곤은 있었을 망정 상대적 빈곤은 거의 없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고속 성장이 멈추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죠. 이런 문제는요,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나 선진국에 접어들면 성장률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각 국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파이, 이게 조금밖에 안 늘어나. 나눌 파이가 적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분배예요. 나눌 파이가 줄어드니까 파이를 재단할 권력을 가진 사람들, 주로 재벌, 부자, 이들이요, 더 많은 파이를 갖기 위해서 자신들의 성을 공고히 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는 파이가 넘쳐났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한테 좀 떼어줘도 됐지만, 이게 파이가 늘어난 게 줄어드니까 이 부자들이나 재벌들이 이 파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내가 가질 게 없어. 점점 악착같이 자기 것을 지키게 나서나는 겁니다. 이래서 불공정한 분배, 이게 불거지게 되고 이게 사회 문제화가 된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요, 21세기 자본이라는 책 있죠. 네. 베스트셀러. 이 책 쓰신 토마 피케티가 언급했던 얘기거든요. 부의 재생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잖아요. 노동이 돈을 버는 속도가 자본이 돈을 버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불평등이 생긴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네. 이것과 일맥상통하지 않겠습니까? 가끔 제 베개로 쓰고 있는 책입니다. 아예 한번 읽어보시라니까요. 진짜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진짜 이 책을 보면 이 현상을 이해할 수가 있죠. 아무리 열심히 노동을 해도 부동산 자본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 쫓아가지 못하는 이유, 이 책에 다 나와 있잖아요. 또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부모에게 재산을 물려받은 그런 부자 친구들 쫓아가기가 요즘 시대에는 쉽지가 않죠. 고속성장기에는 자주 볼 수 있었던 개천에서 용나는 일도 저성장기에는 아예 사라지고 말잖아요. 개천이 다 말랐어요. 그러니까요. 이 때문에 계급도 재생산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를 지난해부터 뜨겁게 달구고 있는 흑수저, 금수저 논란, 이거의 출발도 바로 여기서부터예요. 따라서 상대적 빈곤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절대적 빈곤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얘기인 겁니다. 이게 분배 불평등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좀 주목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구 보수 언론들이요, 상대적 빈곤 문제를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염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유유 없는 항변, 이 정도로 치부하고 있어요. 상대적 빈곤을 호소하면 야, 니네들 당장 굶어 죽지도 않을 건데 왜 그런 얘기를 해? 아니 살아보려고 노력도 안 하고 꼰대들이 얘기하고 있는 노력도 안 해보고 왜 그런 얘기를 해? 왜 손을 벌려? 거지들처럼 요구만 하고 있어. 이렇게 비난을 한다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막노동이라도 해서 벌어야지 왜 공짜만 바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런 인식이 우리 사회에도 만연해 있잖아요. 2015년에 서울의 한 고등학교, 여기에서 교감이 급식비를 내지 않은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죠. 급식비를 내지 못하면 학교 나오지 마. 이런 막말을 했잖아요. 이런 선생이 있네 아직. 그러니까요. 이때니까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내용에 대해서 네티즌들의 댓글이 양분됐다는 거예요. 이 교감을 욕한 사람도 있었지만요. 일부 일베나 이런 데에서는요, 교감을 옹호한 거예요. 아니 급식비도 내지 못하는 주제에 뭐 타러 고등학교까지 다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이런 욕나게 만드네. 그럼 급식비 안 내면 난 군대 안 가도 되겠네? 그러니까요. 나 짬밥 안 먹을 테니까 군대 보내지 말지. 수구 보수에서는 계속 이런 식으로 상대적 빈곤 문제를 절대적 빈곤 문제로 치환해가지고 호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많이 저희 방송을 통해서도 들으셨죠? 서울시와 성남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수당, 이거에 대해서도 수구보수 언론들에서는 수당을 받는 청년들이 이 돈에 대한 용처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일부 청년들이 이 돈 받은 거 가지고 모텔을 갔네, 술을 먹은데 탕진했네, 이런 축축성 보도까지 쏟아내고 있어요. 이런 축축성 보도에는 어떤 인식이 깔려 있습니까? 굶어 죽지도 않는 청년들한테 뭐하러 세금을 줘가지고 이런 짓거리를 만들게 하느냐, 이런 인식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허허. 그런데 수구 보수들이 왜 이렇게 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분배 불평등에 기반한 상대적 빈곤 문제, 이게 우리 사회에서 뜨거워지게 되면 이게 결국은 분배 정의 논쟁이 벌어질 텐데 이거 달갑지가 않은 거예요. 이걸 막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 사회가 저성장기에 접어들었는데 이때 줄어든 파이, 이거를 자기들만 나눠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부스러기라도 먹는 거를 고마워해라, 이런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앞서 아사히신문 국민일보가 전했던 빈곤 때리기, 이것도 바로 이런 수구 보수들의 교묘한 꼼수가 숨겨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든다는 겁니다. 아까 모텔 술 추측 보도를 했다고 했잖아요. 지들은 호텔에 뽕을 마시잖아. 그러니까요. 실제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수구 보수 언론들이요, 의외로 빈곤 관련 기사를 자주 다뤄요. 조중동도 보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빈곤 관련 기사들 보면요, 대부분이 이거예요. 아프리카나 동남아의 불쌍한 난민 이야기, 이거 많이 전하죠. 그런데 국내의 상대적 빈곤 문제는 잘 다루지 않아요. 다루더라도요, 아주 진짜 전 국민 중에 한두 명 있는 딴적인 절대적 빈곤, 여기에 빠진 사람들의 내용만 다룹니다. 이유가 뭘까요? 상대적 빈곤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야, 너네 당장 굶어 죽지도 않는데 때를 쓰고 있네, 이렇게 비난하기 위해서예요. 아프리카 동남아 사람들은 진짜 당장 굶어 죽는 난민들이 있는데 걔네들 도와야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요, 수구 보수의 이런 꼼수가 의외로 잘 먹혀. 왜냐? 우리 국민 대부분도요, 빈곤하면 아까 얘기대로 절대적 빈곤만 떠올리거든요. 네. 상대적 빈곤은 별로 생각을 안 해요. 다들 그런 얘기 하시죠. 맞아. 요즘 막농동만 해도 하루 일당이 5만 원인데 일어나지 않고 손 벌린 애들이 너무나 많아. 수구 보수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가난한 사람 돕겠다고? 내 피 같은 세금 쓰는 거 너무 아까워?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또 일부에선 이런 얘기도 해요. 요즘은 차상위 계층만 돼도 국가에서 돈을 주는데 뭐 무슨 불만이 있어, 국가가 먹여 살려주는데, 이렇게 비난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당장 나가서 하루 일당 5만 원짜리 일 아무에게나 줍니까? 경험이 있어야죠.
그러니까요. 아무나 못해요. 이 PD 박 PD 나가서 일하겠다고 해도 절대 저희한테 일을 안 줘요. 게다가요. 아까 장학금 사례에서 얘기 드렸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차상위 계층 되는 거 이거 무지하게 자존심을 버려야 되는 일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가난한지 가가지고 다 그 증명서 발급받아서 다 내야 돼. 장학금 받을 때조차도 자신이 가난하다는 거 끊임없이 부모와 같이 가서 그걸 증명을 해야 돼요. 특히 아까도 잠깐 언급했잖아요. 차상위 계층이기 때문에 급식비를 지원받는다는 사실. 이거 자녀의 친구들에게 알려주는 거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차상위 계층을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적 빈곤에 처한 사람들이 자신의 처지를 거론하는 것조차 꺼리게 된다는 거죠. 또 상대적 빈곤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스스로도 이렇게 자책한다는 거예요. 혹시 내 노력이 진짜 부족한 건 아닐까? 사회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내가 노력하면은 이거 바꿀 수 있는데 왜 국가 탓만 해왔던 게 아닌가? 이런 착각까지 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친구들에게 왕따 당하기 싫어서 비싼 점심 한번 먹으면 며칠간 굶어야 되는 형편이지만 이를 밖으로 드러내는 거 아유 나는 싫어. 애들한테 이거 알리는 거 너무나 자존심 상해. 안 한다는 거예요. 생일날 좋은 선물 한번 받고 싶은 가난하신 아이들이 스스로 이렇게 자책하죠. 나는 그런 좋은 선물 받을 자격이 없어. 급식비 내지 못해 점심 못 먹는 고등학생들이 부모를 잘못 만난 탓 이걸 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가난이 죄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수구보수의 잔인함. 이게 바로 빈곤 때리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때문에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요.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하는 복지 예산이 실제로 남는 경우가 있대요. 네. 놀랍지 않아요? 중병에 걸리거나 실직, 사업 실패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질 경우 긴급복지 지원 이걸 받을 수가 있대요. 근데 지난해에만 122억 원이나 남았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들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서일까요? 당연히 둘 다 아니겠죠. 그럼 수구보수 언론들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국가가 홍보를 안 하니까 이거 예산 안 받아간다. 지원 안 받아간다. 진짜 수구보수 언론들의 이야기처럼 홍보가 부족해서일까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아니에요. 이거 받으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 또 증명해야 돼요. 네. 이거 증명하다 보면 우리 자녀가 알게 되고 자녀 친구들이 알게 되고 우리 이웃 사람들도 알게 되고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칫 저 사람들은 그렇게 저희가 보기엔 빈곤하지 않은데요. 가끔 비싼 밥도 먹고요. 가끔 콘서트도 보러 가는데요. 이런 빈곤 때리기를 당할 수가 있어요. 이걸 받을 경우 무형의 마이너스가 훨씬 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요. 이런 두려움 때문에 생활이 진짜 어려운데 쪼들리는데도 에이 그래 그거 안 받고 말지. 그냥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저희가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거 국민의 피 같은 세금 그냥 가난한 사람한테 막 퍼주자 이런 얘기 결코 아닙니다. 정당한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제도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죠. 하지만 이에 앞서 상대적 빈곤에 처한 사람들이 자신의 가난을 감추는 사회 이런 사회는 진정한 같이 사는 사회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회가 우리 사회가 되면 안 되겠죠. 자신의 가난을 끊임없이 증명하라는 잔인함. 이거 우리 스스로는 그냥 그럴 수도 있다고 하겠지만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그 가슴에 비수가 꽂히겠습니까? 이런 건 좀 사라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굴욕 이거는 시간이 간다고 해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평생 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가난을 직면할 필요가 없는 보편적 복지 도입이 시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상대적 빈곤의 아픔을 우리 사회가 함께 보듬고 장기적으로 국가 세금도 절약할 수 있는 게 바로 보편적 복지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은 내일 박 PD가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거 아니에요. 안 잊고 계셨군요. 그럼요. 잊고 계시면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했는데. 에이, 내일 얘기를 해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렇죠. 주 15시간 노동, 보편적 기본소득. 이것은 판타지가 아니다. 스티븐 핑커, 지그문트 바우만. 전 세계 석학들이 극찬한 명작. 워싱턴 포스트, 가디언, 썬데이 타임스 특집 기사, BBC 특별 방송. 좌우파의 상투적 주장에 지쳤다면 이 위대한 논쟁을 즐겨보라. 30살 젊은 사장가가 설계한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 당신이 그토록 꿈꾸던 세상이 지금 시작된다.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 김영사. 마지막으로요. 다음 학기
등록금을 걱정하는 한 대학생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친구들보다 내가 더 가난하지만 공부를 잘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나도 힘들지만 주변에 더 힘든 친구들 보면 이렇게까지 해서 장학금을 받아야 할까? 장학금 받은 거 경쟁까지 해야 될까? 갈등까지 느끼기도 합니다. 차라리 한 학기 쉬는 게 마음 편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참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왜 이런 생각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린이, 청년이 우리 사회의 희망이다. 수고 보수에서도 이런 얘기는 하죠. 근데 이런 친구들한테 야, 니네 진짜 가난한 거 증명해봐. 가난한 거 맞아? 너네 진짜 실제로는 가난하지 않은 거 아니야? 이렇게 가난을 증명하게 만드는 게 이런 청년들, 이런 어린이들이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사회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수구 보수가 희망이라고 하는 어린이 청년은 지들 청년뿐이에요. 아, 그래서 그런가요? 아무튼요. 오늘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상대적 빈곤에 처한 우리 이웃들에게 더욱 따뜻한 시선을 보내고요. 상대적 빈곤 문제, 불평등한 분배 문제, 이거를 빈곤 때리기로 무마하려는 수구 보수들의 꼼수에 빅엿을 먹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애청자 여러분들도 저희 이런 생각에 많이 동참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상대적 빈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박 PD가 내일 또 다른 시각에서 이런 상대적 빈곤 문제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실 예정이시잖아요. 그렇죠. 내일 방송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런 비난을 받게 됩니다. 이런 이중적인 빈곤 때리기를 지적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지 않나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저 사람 진짜 가난한 게 맞는가? 이렇게 의심하고요. 끊임없이 야, 너 진짜 가난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걸 증명하라고 잔인하게 요구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또 가난을 드러내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이런 얘기도 하죠. 야, 뭐 가난이 벼슬이야?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죠. 전 나이가 벼슬이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일부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복지 제도나 뭐 이런 거 나올 때. 아무튼요. 이런 이중적인 잣대가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만연해 있죠. 에이, 우리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얼마 전 오마이뉴스에 한 선생님이 기고했던 기사 내용이거든요. 학기 초만 되면 학교마다 이런저런 장학금 주겠다. 이런 기관들의 공문이 쇄도한다고 해요. 이건 반갑죠. 학원비는커녕 수업 시간에 쓸 참고서나 문제집도 마련하는 게 부담스러워하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가정이 해마다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문 받을 때마다 기분이 좋은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장학금은요, 여전히 성적 우수자를 첫 번째 자격 기준에 올려놓고 있대요. 아예 내신 등급이나 상위 몇 %로 수치를 명시해서요, 신청 조건으로 못을 박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심지어는요, 저소득층 아이들을 배려하겠다 뭐 이런 목적의 장학금조차도요, 반영 비율에서 성적을 중시하는 관행이 쉽사리 사라지고 있지 않다고 해요. 물론 이렇게 장학금을 주시는 분들의 심정은 이해가 돼요. 이렇게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그죠? 나중에 증빙자료 이런 거 할 때 편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성적 우수자, 뭐 반에서 5% 이상, 현실적으로 이렇게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성적이 잘 나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가 점점 사라지고 있대요. 근데 더 큰 문제도 있다고 합니다. 현실과는 사뭇 동떨어진 조건을 내건 장학금이 적지 않고요. 신청할 때 학교와 학부모가 제출해야 할 서류가요, 지나치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요,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한 것 당연하죠. 이거 모르진 않지만 이 자체가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장학금은 이렇게 돼 있대요. 내신 성적 상위 10% 이내 플러스 건강보험료 월 12만 원 이하, 이런 두 가지 조건을 하나가 아니라 모두 만족해야만 추천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 거칠게 표현하면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가정이 최상위권 성적을 가진 학생이어야만 장학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장학금을 추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잘생겼는데 키도 크고 직장도 좋은 뭐 그런 남자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아까도 박 PD가 잠깐 얘기했지만 애들의 성적이 부모의 경제력과 점점 정비례하고 있잖아요. 이런 현실에 이와 부합된 학생을 찾는 거는요, 진짜 쉽지가 않대요.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렇죠. 게다가 간혹 있더라도 이런 장학금 받게 되는 아이와 그 부모는요, 이 서류를 장만하는 불편함 뿐만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1월 6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요, 집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인터넷 뉴스를 보다 보니까 눈에 띄는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바로 국민일보 기사였는데요.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가난한데 스마트폰, 그리고 물음표 1만원 점심 물음표 1번에 빈곤 때리기. 제목이 좀 재밌죠? 의미심장하기도 하고요. 네. 빈곤을 어떻게 때려요? 그러니까요.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 제목에 끌려가지고요, 이 기사를 읽기 시작했는데 진짜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일단 기사는요, 제목에 나온 것처럼 일본의 이야기입니다. 아사히 신문이 지난 1일 보도한 내용을 토대로 국민일보가 전한 건데요. 일본의 가난한 사람들이 이상적 빈곤과 자신의 현실 사이의 차이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이들이 받는 고통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우선요,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일본은 선진국이잖아요. 네. 선진국인데 일본의 아동 빈곤율이 몇 %인지 아세요? 아동 빈곤율 뭐 거의 제로에 가깝지 않을까요? 제로에 가까울 것 같은데 놀랍게도요, 13.9%. 7명 중 1명이 빈곤이래요. 너무나 높죠. 생각보다 많네요.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어요. OECD 국가의 평균이 얼마일까 봤더니만요, 무려 13%. 게다가 세계 최강으로 불리는 미국 있죠. 미국은 14.5%. 정말 이해되지 않는 숫자 아닙니까? 세계 최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두 나라가 아동 빈곤율이 OECD 평균보다 오히려 더 높네요. 그러니까요. OECD 평균보다도 높을 뿐만 아니라 10%가 넘어가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보통 그런 얘기 하죠. 국가는 부자인데 국민은 가난하다. 진짜 이 말이 여기서 증명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궁금해져가지고,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 정도로 높을까? 혹시 꼴찌는 아닐까? 이렇게 걱정이 들었거든요. 근데 찾아봤더니만요, 우리나라의 아동 빈곤율은요, 일본과 미국 절반에 불과해요. 네. 7%밖에 안 됩니다. 숫자를 보면 우리가 오히려 선진국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전문가들의 해석을 찾아봤더니 제가 너무나 마음이 무너지더라고. 막 메어져요. 이거에 관련돼가지고 연구하신 분이 계세요. 여유진 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실장. 얼마 전에 이와 관련된 연구를 해서 보고서를 발표하셨는데 이런 해석을 써놓으셨더라고요. 1997년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겪었잖아요. 이 이후 젊은 층들이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면서 빈곤 아동이 많이 줄었다. 이건 뭐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네. 왜냐?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형편이 녹록지 않은 청년들이 출산을 통해 빈곤의 대물림을 최대한 피한 결과다. 이런 설명이 붙어 있어요. 출산 회피. 그렇죠. 출산 지연을 통해서 빈곤의 대물림을 피했다. 그러니까요. 아니 자신이 빈곤한 것까진 견딜 수 있는데 내 자식, 자녀에게까지 빈곤을 물려줄 수는 없다. 그래서 출산을 안 한다는 겁니다. 돈이 없으니 애도 낳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빈곤에 처한 우리나라 아동 자체가 크게 줄어들었대요. 그럴듯한데요. 그래서 아동 빈곤율 자체가 낮은 거야.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거죠.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는요, 가난한 집안에서 애가 태어나면 그 집안 책임이 아니죠. 나라에서 어떻게든 그 아이를 케어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애를 낳아도 그 애가 잘못될 거라고 크게 걱정을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라에서 케어를 안 해주니까 부모들이 그러면 아예 애를 낳지 마. 아동 빈곤율이 그래서 우리가 일본과 미국의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이런 게 바로 헬 조선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빈곤율이 낮다고 해서 괜찮은가 본데? 라고 생각할 게 아니군요. 절대 아닌 거죠. 다시 국민일보 기사로 돌아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지난해 NHK라고 일본의 국영방송 있죠. 여기서 한 프로그램에 있었던 충격적인 일을 사례로 들고 있는데요. 당시 그 프로그램에는요. 빈곤계층으로 소개된 한 고등학생이 나왔대요. 근데 그 고등학생이 방송이 끝나자마자 일본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이 학생이요. 방송에 소개된 프로그램 그 내에서 그 학생의 일상을 보여준 거였는데 1,000엔, 우리나라 돈으로 1만 원이죠. 1만 원짜리 점심을 사 먹는 장면이 나온 거야. 그리고 집에는요, 가난하다고 하는데도 애니메이션 상품 있죠. 오타쿠처럼 이렇게 자신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관련된 뭐 전화기도 사고 뭐도 사고 이런 애니메이션 상품이 많은 장면도 보여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가난한 친구 나온다며. 근데 봤는데 얘가 아껴 써도 시원치 않은 판에 비싼 점심 10,000원짜리면 비싸잖아요. 이거 먹고 취미로 모으는 사치? 이거 즐기는 거 말이나 되느냐. 맹 비난을 했다는 거죠. 그럼 뭐 나무 뿌리 캐먹으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가난한 집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요.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거. 이것도 일본 보통 국민들에게는 비난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가난한 집 애들이 무슨 스마트폰 같은 게 필요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 사회도 좀 비슷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요. 이런 현상이요. 최근 일본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빈곤 때리기라고 합니다. 빈곤 때리기. 용어가 좀 이상하잖아요. 빈곤 때리기의 정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가난을 토로하는 이들을 향해 당신은 빈곤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거나요. 가난한데 왜 사치하느냐. 비판하는 형태. 이게 바로 빈곤 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형태가 나오는 이유?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의 생각엔 이런 거죠. 가난은 이런 것이다. 가난하면 이렇게 해야 한다. 일종의 이상적인 빈곤감이 암묵적으로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통 가난한 사람? 빈곤한 사람 하면 우리도 보통 이런 생각하죠. 컵라면으로 매일 끼니를 때워야 돼. 옷이나 신발도 제대로 입으면 안 되죠. 다 해줘. 거짓골. 게다가 스마트폰? 이런 건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이런 사람이 빈곤한 사람이라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게다가 취미? 가난한데 무슨 취미야. 꿈도 꾸지 못하고. 한마디로 누가 봐도 쟤는 딱 가난해. 이래야 그 사람이 빈곤하다. 이런 대신 혼자 있을 땐 굶는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진짜 이럴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 친구들이 놀자고 야 저기 가자고 하는데 나 돈 없어서 못 가니까 니네들만 가.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아니면 나 소화가 안 돼. 라고 해야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게 한 번이면 소화가 안 돼 할 수도 있지만 매번 그러면 이거는 잘못하다가는 왕따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 아니겠어요? 또 다른 가난한 집 출신 대학생도요. 지난해 빈곤 때리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나도 지난해 생일 때 콘서트에 갔는데 이것도 혹시 비난받을까? 걱정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냐 그 콘서트 가격이요 4,000엔이 넘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4만 원이 넘는. 근데 당시 자기는 그날이 생일이니까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날이니까 그날만큼은 조그만 사치를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까 빈곤 때리기 과정을 보니까 나도 그럼 빈곤 때리기를 당하려나? 이런 걱정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생일 같은 경우에는 4만 원짜리 콘서트 갈 수도 있죠. 이걸 갖다고 비난하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사치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스마트폰. 이건 또 어떨까요? 신문에선 이런 내용을 전해요. 스마트폰이요. 의외로 가난한 사람들의 필수품이래요. 이유가 뭐냐? 몇 개의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대학생들. 이 대학생들은 스마트폰 없으면 일을 못한대. 그렇죠. 일하는 곳과 연락하려면 스마트폰 반드시 있어야 하죠. 게다가 요즘은 알바를 구하는 것도 스마트폰 앱이 없으면 불가능해. 스마트폰 없이는 가난한 집 대학생들 생활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결코 사치의 상징물이 아니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요. 한 연구조사 결과도 전합니다. 형편이 어려운 집 아이들의 스마트폰 소지율이요. 일반 가정 아이보다 무려 14%포인트가 오히려 높대. 이게 이유가 뭘까요? 맞벌이가 필수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집 아이들은요. 그러면요. 부모가 긴급하게 연락해야 될 경우
이거 전화하기도 힘들잖아요. 스마트폰은 카톡 같은 거 해야 돼. 일본도 라인 쓸 거 아닙니까? 이걸로 야, 너 집에서 밥 먹었니? 무슨 일 없니? 부모가 연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밤늦도록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이 필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가정의 부모들은 아이들한테 스마트폰을 사줄 이유가 별로 없는데 가난한 집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안 사주면 안 되는 거야. 애들이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부자가 아닐까. 그죠? 어딘가에 누군가로부터 꼭 반드시 시시때때로 연락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그렇죠. 인간관계를 좀 설렁설렁하게 해도 된다는 건 그만큼 혼자서 뭔가 돈이 많아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도 돈 많은 집 아이들은 요즘 경호원들 붙여서 다니고 그런다면서. 경원도 붙이나요? 그럼요. 어허. 이런 애들은 폰이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요, 그 아사히 신문과 인터뷰한 한 대학생은요, 이렇게 하소연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얼핏 겉으로 보면 가난한 형편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일일이 설명하면 가난한 것을 어필한다 얘기를 해주잖아요. 페인과 가난함을 좀 혼동하는 것 같은데.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적인 빈 공간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즉 가난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가난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야, 네가 뭘 가난해 이렇게 비판을 한다는 겁니다. 빈곤을 때린다는 거예요. 놀라운 점은요, 이 같은 빈곤 때리기에 나서는 사람들이 부자나 재벌 이런 부유한 사람들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냐면요, 오히려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이런 빈곤 때리기를 주도를 하는 경우가 많대요. 이것도 생각해보면 이유가 있어요. 왜냐? 어차피 부자들은 아예 빈곤에 관심이 없어.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으니까. 일본의 근데 보통 국민들은 이런 빈곤한 사람들을 자주 접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보통 국민들도 스스로가 빈곤해. 왜냐면 일본 경제가 지금은 좀 나아지고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20년 장기 불황에 빠져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국민들도 빈곤은 아니지만 그냥 빈곤을 살짝 벗어난 정도,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보통 일본 집 같은 데 보면 허리 펴고 눕기 힘들 정도로 매우 작은 집들 많죠. 또 일본 직장인들 보면 매일 도시락으로 점심 때우는 경우들도 너무나 많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일부에서 자신들과 거의 차이가 없거나 자신들도 누리지 못하는 호사 누리는 거, 이거 보면 야, 나도 못하는 거 쟤네들이 한다고? 말이 안 된다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앞서 언급했던 1만 원짜리 점심, 애니메이션 상품, 스마트폰, 야, 이거 가진 사람이 뭐 빈곤하다고 그렇게 징징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분노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럼 혹시 이분들은 그 TV에 나왔던 사람들보다 더 가난한 거 아니에요? 실제로 더 가난하진 않죠. 근데 나랑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니까 오히려 야, 나도 참고 일하고 있는데 왜 니네들은 가난하다고 이렇게 징징대, 분노를 한다는 거예요. 어허. 아니 근데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러한 분노 당연한 거 아니냐 항변하는 애청자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런 보통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의 가난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보통 그런 생각하잖아요. TV 공익 광고에 나오는 사람쯤 이 정도 돼야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뭐냐, 비가 새는 집에서 보일러도 없이 고통받고 있거나 아니면 너무 굶어가지고 뼈만 남은 사람, 이 정도는 돼야 가난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을 도와야지 진짜 돕는 거 아니냐,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1만짜리 점심 먹고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아이들 돕는다는 거, 이건 말이 안 돼. 이건 낭비야.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진짜 가난한 게 아니야. 걔네들은 배가 불러서 그래. 아니, 그럴 거면 일을 하거나 저축을 해서 가난을 벗어나야지. 왜 가만히 있어? 이렇게 충고까지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아까 얘기 드렸던 아사히 신문 기사에서는요, 이런 따가운 시선을 실제 가난한 가정 출신의 대학생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전하고 있어요. 뭐냐면요, 형편이 매우 어려운 가정에서 자란 한 대학생은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구들과 함께 밥을 먹을 땐 나도 밥값으로 1,000엔은 쓰는 것 같다. 아까 그 학생처럼. 왜냐, 친구가 밥을 먹자고 권유할 때 돈이 없어서 못 가? 이렇게 얘기할 용기가 차마 없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000엔이란 비싼 점심을 먹지만